안녕하세요. 명절 잘 쉬셨죠? 우리 여자분 하나 안 보셨네. 매일 오셨던 분.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전화요. 어, 안 오시러. 빨리 오십시오. 우리 그 이쪽이 민법인데, 선생님. 자, 프린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일단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추인이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의를 유보했다 그랬죠. 이런 얘기했죠. 사기친 놈이 저한테 맨날 전하고 난리예요. 빨리 이행하라고.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좋다 그 자식 놈아, 내가 너가 지랄해서 이행하긴 하는데 내가 추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를 유보하게 되면 이행하더라도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만 17세 미성년자가 법정 들인 동의를 얻지 않고 보석을 100만 원에 매각할 계약을 체결하고 만 18세 때 결혼하였다. 자, 우리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9살이 되면 성년자가 되고요. 또 하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성년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행을 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이행을 하면 뭐죠? 추인이죠. 근데 얘는 아직 19살은 안 됐지만 뭐 했어요? 결혼을 한 거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예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혼인 전에 인도한 경우는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추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만 19세 후에도 취소할 수 있지만 맞고요. 혼인 후에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이에요. 따라서 만 19세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정확히 뭐죠?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되고 혼인한 후에 이행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이 결혼 많이 하나요? 그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미성년자가 혼인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커플이 우리나라에 2012년도 5천 쌍이더라고요. 5천 쌍이면 몇 명이죠? 일단 2명이니까 10,000명이잖아요. 그죠? 10,000명.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혼인하고 나서 이혼하고 사별한 쌍이 5천 쌍 10,000명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만 명은 결혼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아무튼 의외로 또 미성년자도 혼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재미없네.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3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죠.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취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거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X고요.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죠. 4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자 이미 성취됐으면 이거 우리가 뭐죠? 기성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머리 글자를 따세우자 그랬죠. 기정조 기해무. 그러면 기해무에서 끝에 뭐가 붙어야 돼요? 무효가 붙으면 되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것인 거고 불능 조건이죠. 기억나시나요? 불정무 불해조예요. 따라서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뒤에 뭐가 붙으면 되죠? 무효가 붙으면 되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6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 있을지라도 이런 경우 우리가 뭐죠?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했죠. 뭐 마음 내키면 기분 좋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효하다 X죠. 6번.
7번 존속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거는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죠. 왜요?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다. X가 되는 거죠. 8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맞죠? 왜냐하면 정지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것을 말하죠.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정확히 맞고요. 제가 저번 주에 제 아들 들먹이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9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10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요. 자, 물권자 총옥된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데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이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신축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자, 오늘 진전 나가야죠. 233페이지입니다. 그 설 명절 쉬시고 공부하시려니까 막 하기 싫으시죠? 아닌가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막 더 의욕이 앞서시나요? 이게 원래 참 이게 공부라는 게 미묘해가지고요. 컨디션이 참 많이 좌우되고 또 이렇게 좀 일정 기간 좀 쉬었다가 공부하시게 되면 힘든데 조금 참고 하셔야 다시 또 제 궤도로 올라가겠죠. 233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연습해보죠. 이 부분 연습이에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되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목적물의 멸실. 제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럼 저의 소유권이 소멸되겠죠.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없어져요? 아니면 건물이 없어지는 순간 소유권이 없어져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목적물의 멸실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이해되시죠? 과거 군관에 있는 판례는 포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포락은 땅이 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뭐가 됐어요? 멸실됐다는 얘기고 멸실되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근데 이 판례가 좀 재밌어요. 저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낙동강에 있던 땅이었는데요. 낙동강 하구에 이 양반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고. 근데 자꾸 이제 이 땅이 바닷물 강물이 막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포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땅이 어떻게 다 쓸려 내려가서 땅이 없어지면 갑의 소유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그죠? 소멸됐어요. 근데 1980년에 이 낙동강 하구에다가 낙동강 하구뚝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요 하구뚝을 만드니까는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요 없어졌던 땅이 다시 꾸물꾸물 이제 기어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기어 나온 땅, 성토화된 땅은 갑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될까요? 아니다. 그것은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땅이 없어질 때 갑의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소멸된 거예요. 따라서 기어 나온 땅은 전에 갑의 땅이 아니라 없던 땅이 새롭게 생긴 것이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가 되냐면 국가 거가 되기 때문에 국가 소유인 것이지 갑의 소유권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명한 판례죠. 그 다음에 3. 소멸시효 나오죠. 자, 일단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뭐에 하나입니까? 용익 물권에 하나고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20년이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저의 지상권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20년이 되고 말소 등기를 해야 지상권이 없어질까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소멸시효가 법률행위인가요?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 물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보니까 가운데 계시지? 그 다음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요. 혼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혼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올해도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근데 우측에 그 기출 파헤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례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 풀 때 복잡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문제를 푸는 도구는 대단히 단순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혼동은 뭐라고요? 복잡합니다.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도구는 대단히 뭐하게요?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 거죠? 234페이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234페이지. 234페이지. 네, 그죠? 왜 자꾸 넘기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지금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자꾸 이제 저기 뒤에서도 막 계속 넘기시고. 자, 234페이지입니다. 혼동은 뭐예요? 중요하고 간단하게 정리하자고, 그죠? 자,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동일한 물건, 동일한 주체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존재하게 됐을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사가지고 중복해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집주인하고 만나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주택 임차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주택 임차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뭐라고요? 혼동이라고 한다.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주택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뭘 들었어요? 물권 하나, 채권 하나. 다시 말하면 혼동은 물권도 혼동으로 소멸될 수 있고요. 무엇도요? 채권도 혼동으로 소멸될 수 있으니까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칙이죠. 얘다 보자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 불필요하면 소멸이 되는데 역으로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더라도 필요하면 그때는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죠? 필요 없어야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필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요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럼 만약에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이 피해를 보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가 누구예요?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입니다.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지울게요. 자, 이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이런 상태라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더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난리 나겠죠. 왜요? 저당권자가 1순위로 승진이 돼가지고 저당권자가 먼저 뭘 받아요? 돈을 받고 그럼 오히려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더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차권자가요. 이사 와서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고요. 확정일자까지 다 갖췄단 말이죠. 이런 사고나 상태에서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요 저당권보다 주택 임차권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자는 뭐가 되냐면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택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주택 임차권이 없어져 버린다면 뭐가 되는 거죠?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다 왔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습니다. 왜 혼동되지 않는지는 해당 부분을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될 거고요. 그래서 점유권과 광업권은 뭐 되잖아요?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혼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죠? 요게 전부예요. 요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뭐죠? 혼동이고 다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과 강화권은 뭐 되지 않죠? 혼동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 내용 안 읽어보셔도 돼요. 다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기출문제 파헤치기를 풀어볼게요. 자, 우측 하단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맞죠? 왜요? 소멸시효는 뭐만 걸려요? 용익물권만 소멸시 걸리니까요. 2번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죠.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맞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맞겠죠?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전세권에 뭐가 설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그럼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맞나요? 존속기간의 만료가 법률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할 필요 없이 소멸하겠죠. 맞네요. 5번 갑토지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까지죠, 그죠? 그럼 이것도 문제가 좀 문장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순서를 보자고요. 맨 앞에 을 앞에 뭐가 설정이 됐어요? 지상권이. 그리고 나서 병 앞에 뭐가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자, 근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 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얘보다 뭐도 없어요?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되죠?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고지를 넘기셔가지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264페이지 점유권으로 갈 겁니다. 점유권 해가지고 267페이지부터 247페이지부터 본격적인 뭐죠? 점유권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247초입니다. 자, 247페이지죠, 그죠? 247페이지. 자, 점유권을 의의는 전화했어요, 그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해주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주의하실 것은 그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유인 본권과 소유권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안경점에 돈 주고 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본권이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과 같은 본권은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말하고요.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우리가 뭐죠?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점유제도에서 사회적 의의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평화설이 통솔의 태도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지금 을의 카메라를 뭐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을에게 물론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점유권도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훔쳤으니까 뭣도 없어요? 소유권도 없고 뭣도 없다고요? 점유권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을이 카메라를 훔쳤다라는 소문이 들면 을에게 개떼같이 달려들게 돼요. 왜요? 을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아무나 힘센 사람이 을한테 카메라를 뺏을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잖아요. 동의하시죠? 누가 을로부터 카메라를 또 뺏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개떼같이 뭐 하겠어요? 달려들겠죠, 그죠? 또 누가 카메라를 뺏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개떼같이 달려들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이란 권리는 얘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시덥잖아는 이 카메라 하나 때문에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폭파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권이란 이유는 권리는
왜 인정하는 거냐면 사회의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구장이 떠올라요. 야구장에요. 파울볼이 날아가요. 그러면 그 맞으면 되게 아플 것 같은데도 파울볼 잡으려고 개떼같이 몰려들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잡으면 뭐예요?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야구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혼란스러운데 그런 일들이 야구장이 아니라 뭐죠? 길거리에서 막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인 거예요. 하단에 점유권에서 점유권의 의의 나와 있고요. 또 점유 요소에서 1번 뭘 하면 되죠?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기억해가지고 뭐가 사실상의 지배냐 해서 상식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아까 우리가 OX 문제 풀었던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판례 밑에 보시면 점유 설정 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다시 말하면 점유권은 뭐만 있으면요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인 거죠. 근데 하단에 또 나와 있죠. 3번 점유권과 뭐가 나와요? 본권.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본권이라고 한다. 끝인 거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2절 해가지고 점유제도 예외해가지고 점유에 관념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까지 얘가 계속 점유권 들어서 떠든 내용이 뭐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그러면 요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점유에 관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점유에 관념하란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두 번째,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해줘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1번에서 무엇부터 나오죠? 점유 보조자부터 나오죠? 법조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뭐가 떠오르면 되냐면 가정부나 파출부가 떠오르면 되는 거죠.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왜 점유권이 없냐면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부나 점원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내용은 간단합니다. 점유 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또 점유보조자가 점유권이 없다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이게 뭐죠? 결론인 겁니다. 교재 보시면 의이 나와 있고 요건은 큰 의미 없고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처가 점유 보조자인가요? 와이프가? 솔직히 액면 그대로 놓고 타인의 지시라는 말을 떠오르면 오히려 요즘에는 남편이 점유 보조자가 아닌가 싶어요. 제 자신이 일요일 날 같은 날 집에 누워 있으면 제 처가 에이그 그럼 어떻게 발딱 일어나서 앉아 있어야 되고 제가 돈 넣고 탄 TV인데도 불구하고 7번 틀어 그러면 어떻게 7번 틀어야 되고 저는 진짜 막장 드라마 보기 싫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살인가 뭔가 보자 그러면 어떻게 내 건데도 불구하고 옆에 앉아서 보기 싫은데 막 보고 있어야 돼. 더 웃긴 거는 제가 보기 싫을 때 딴 데가 막 짜증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기 싫어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가 아니에요? 점유보조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절대로 뭐가 아니에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처도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남편도 뭐가 아니에요?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둘 다 뭐인 거예요? 점유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건 어떤 판례냐면은 지금 처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점유보조자니까 나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겠습니까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뭐예요? 점유자니까 처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처는 뭐가 아닙니까? 점유보조자가 아니죠. 효과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점유보호 청구권 없고 뭐가 될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넘겨보시자면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점유보조자는 뭐는 인정이 된다고요?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된다. 끝이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간접점유. 자, 간접점유가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뭐가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점유권. 법점 읽어볼게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이걸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는 안 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고요. 간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임대인이겠죠. 그죠? 왜요? 임대인은 자신의 물건을 임차인 타인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은 똑같아요. 반대죠.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뭐는 인정이 돼요? 점유 보호 청구권은 뭐가 돼요? 인정이 되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간접 점유자도 뭐란 얘기죠? 점유자란 얘기니까 간접 점유자도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점유자 대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왜요? 간접 점유자도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임대인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임차인이고, 임대인인 갑은 그 아파트에 안 살죠. 그죠? 물론 임차인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뭐인 거예요? 점유자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갑도 점유자인데 요 갑이 뭐란 얘기죠? 간접 점유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하게 되냐면 충돌하게 돼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셀까요? 그죠? 임차인, 을의 점유권이 어떻게 해요? 더 센 거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인 을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주인인 갑이 거실에서 자빠져 자고 있으면 을은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와가지고 임차인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이 집에서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면 갑에게 점유권이 있고 갑에게 점유보호 충고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갑은 누구한테는요?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점유보호 충고권을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요? 간접 점유자는.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 이 아파트를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불법으로 살고 있다면 이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병도 갑도 아닌 을인 거죠. 그죠? 현재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되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퀴즈 볼게요. 퀴즈 보시면 간접 점유자의 의 나와 있고요. 성립 요건 한번 읽어보실 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효과가 나오죠. 1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지만 뭐가 없죠? 자력구제권이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을 읽어봐야 돼. 2번 보시면 직접 점유자가 여기서 누구죠? 을입니다.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뒷부분은 뭐죠? 예외겠죠. 다만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해야 돼요?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뭘 해야 돼요? 청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요겁니다.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상속이 하나 더 들어가요. 상속인도 그럼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 뭘 갖는다고요? 점유권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에 살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에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 저에게 뭐가 상속이 돼요? 점유권이 상속이 되겠죠. 그럼 결국 저는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아직은 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뭘 갖게 돼요? 점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돼요? 점유권을 갖습니다. 왜요? 상속은 점유권도 승계시키기 때문에.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다지기 나와 좀 보시기 바라고 제3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점유의 종류 해가지고 시간이 좀 아리까리한데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점유라고 있으면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임이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선의 취득하면서 선의 취득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인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추정을 받으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무과실에 대해 선의 취득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뭐라 그러냐면 자주 점유라고 해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선이 남의 물건인 줄 몰랐다는 얘기겠죠? 반대말은 뭐겠어요? 악의가 되겠죠. 평온이라는 말은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란 뜻이에요.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가 뭐죠? 평온한 점유고요. 반대말은 평화롭지 않다는 얘기겠죠? 폭력에 의한 점유가 되겠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입니다. 공인이 뭐라고요? 공개적.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주도에 검사장님이 편의점 앞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중학생이 놀라가지고 신고하는 바람에 잘렸죠. 그죠? 그 양반 뭐 한 거죠 거기서? 대충 보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 양반이 편의점 앞에 성추행한 건 아니잖아요. 성추행한 건 아닌데 뭔가를 좀 이상한 짓 했단 말이죠, 그죠? 그게 뭐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무슨 죄냐면 그게요, 공연 음란죄라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뭘 하게 돼요? 처벌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공연 음란죄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형사적으로 무슨 죄를 범해서요? 공연 음란죄를 범해서 잘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공연 음란죄가 좀 원래는 처벌하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애인끼리 막 빨고 뽀뽀하고 막 그래서 남자가 막 여기서 막 루즈가 번져서 막 삐에로 같이 되고 막 이것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연 음란죄거든요, 그것도. 근데 잘 처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 전에는 한번 언제 한 4, 5년 전에
또 언제 처벌했냐면 군자교 있죠, 중년 전에. 군자교에서 그 행위 예술가 여자분이 빨개 벗고 막 뛰어다녔어요. 뭐 한다고요? 행위 예술 한다고. 그래가지고 빨개 벗고 막 뛰어가다가 먼저 잡혀가지고 그 양반도 처벌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공연 음란죄. 그래서 최근에 처벌받은 분 두 분이에요. 행위 예술가 한 번하고 검사장 한 번 이렇게 처벌됐어요. 그죠? 공인이 뭐라고요? 공개적이라는 뜻입니다.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그럼 반대말이 뭐냐면 은비에 의한 점에. 무슨 말이게? 또 줄임말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연한 것은 뭐예요? 공개적이라는 말이고요. 은비에 의한 점유는 뭐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를 말합니다. 물론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유과실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 좌측에 요 5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하고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유거든요. 주의하실 것은 폭력에 의한 점유자,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악에 의한 점유자,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환장하는 거죠, 제가. 뭘 물어본지 의심스럽잖아요. 자, 우리 점유권이 뭐였어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잖아요. 따라서 우측에 있는 하자 있는 점유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잘 오다가 갑자기 악의 점유자는 점유권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뭐죠? 환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10가지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제 타이틀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점유의 종류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종류라는 말보다는 태양이란 말이 맞아요. 태양. 태양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습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점유의 종류가 아니라 점유가 띄게 되는 형태, 모습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요 카메라를 훔쳤어요. 절취했어요.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 그러니까 저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았죠? 그럼 무슨 점이에요? 악의. 몰래 훔쳤죠? 은비에 의한 점. 이렇게 되죠. 제가 만약에 그 카메라를 뺏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주 점유고 악이고 뭐죠? 폭력에 의한 점유가 되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종류가 아니라 점유가 갖게 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형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교재 지금 무엇부터 나와 있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부터 나와 있죠. 그죠? 교재 좀 보면 돼. 1번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의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예요?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예요? 타주 점유. 이게 의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우측에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면은 와 참고 판례에서 판례까지 나오고 있죠. 255페이지까지 그죠? 이거 외우면 큰일 나요. 외워봤자 뭐죠? 머리만 빠개질 뿐 뭐요? 중요한 것 중요하긴 하네, 그죠? 중요하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판례가 뭐도 아니에요? 전부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판례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교재 의 밑에 뭐가 나와요? 구별 기준부터 나오죠, 그죠? 그거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주냐 타주냐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자주냐 타주냐를 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말하기 나름이고 주장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거래 안전이 희생이 돼서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만약에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이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무슨 점유가 돼요? 자주 점유가 되고요.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그러면 빌렸으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무슨 점유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여기도 중요합니다. 요 매매가요 무효래요. 그래도 자주 점유해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제가 카메라를 훔쳤어요. 훔쳤으면 저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래도 뭐라고요? 자주 점유해요. 왜 훔쳤어요?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라면 당연히 무엇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지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가지려고 무효인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매매가 무효래도 무슨 점유인 거예요? 자주 점유인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래요. 그래도 무슨 점이냐면 자주 점이에요. 남의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남의 물건을 샀겠습니까? 가지려고. 따라서 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죠? 왜 저 점은 이렇게 판례를 많이 나열했냐면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자고요.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에도 자주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임을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다른 말로 하면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솔직히 이 판례는요 잘못된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효인 줄 알면서 왜 매매 계약했겠어요? 가지려고. 그죠? 여전히 뭐예요? 자주인 거죠. 다만 알았으니까 선의가 아니라 뭐예요? 악인 거 아닌가요? 그죠?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매매 계약했어요. 왜 했겠어요?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자주점이죠. 다만 남의 물건인 줄 알았으니까 선의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악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느닷없이 무효임은 알면서 했으면 타주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타주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자분들이 말도 안 되는 판례라고 비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저도 학자분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하셔야 돼요? 논쟁에 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효래도 뭐라고요? 자주 점유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뭐예요? 타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유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판례도 뭐예요? 요 내용인 거예요. 그죠? 연습해 볼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계약이 뭐래도요? 무효래도 일단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매매 계약하면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이라도 일단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인데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입니다. 됐죠? 퀴즈 볼게요. 우측의 메뉴에 보시면 자주 점유임을 뭐죠? 추정받죠.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의 전환에서 1번 자주 점유의 타주 점유를 전환 옆에다가 매우 많은 겁니다.
인도 의무 발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점유였다가 타주점유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1. 대금을 모두 수령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로 전환된 거죠. 2. 소유자가 제기한 수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했어요. 그러면 패소했으면 돌려줘야죠. 점유자가 인도해 줘야죠. 따라서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 하나 2번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 전환은 간단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데 기억 새로운 권한. 자 보세요.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입니까? 타주 점유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집주인하고 만나서 새롭게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부터는 저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가 되겠죠. 따라서 새로운 권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매매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자주 점유로 바뀐다. 넘기셔가지고 니은번 소유의 의사의 표시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세입자예요. 세입자인데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이 집 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소유의 의사를 뭐예요? 표시하면 쫓겨나겠죠. 그렇잖아요. 쫓겨나겠죠. 그죠?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이제부터 이 아파트 내 거거든. 내가 가질 거거든. 이러면 어떻게 쫓겨나겠죠. 쫓겨날 때까지는 일단 무슨 점이라는 얘기예요? 자주 점이다. 이런 얘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구별 실익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참고 판례 볼게요. 1번 자주점유 인정 판례요. 1. 보세요. 매수인 인접 토지와 경계를 하기로 위한 차고리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라고 점유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남의 땅을 점유한 거죠. 어디에 여기요? 타인 소유물이죠. 그죠? 이 사람 땅을 어떻게 해요? 샀어요. 경계를 침범해서 남의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말이 없죠. 이거 무슨 뭐라고요? 자주점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토지와 1번과 2번은 뭐 똑같은 거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샀는데 몰랐으니까 일단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 이거 외우지 마세요. 판례를. 3번 자주점유임은 뭘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3번 판례죠. 그 다음에 4번은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 다음에 5번도 6번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판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빠져있는데 매매가 무효라도 뭐라고요? 자주점이고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라고요? 자주점이라는 거. 이게 뭐죠? 가장 중요한 논점인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2번 자주점유의 부정판례입니다. 보세요. 자신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업무 인정을 침범한 경우 그 침범은 통상이술 시공상을 넘어 상당 정도에 그러면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하다면 넓다면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점유라는 판례. 원래 판례 원문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알면서란 말이 나와 있어요. 알았으니까 뭐라고요?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 자, 이번 보세요.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죠. 그러니까 뭐예요? 타주. 3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쓰면 그 점에는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겠죠. 4번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뭐예요? 타주점인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한 필지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혼자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 지분 범위에서 갑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타주 점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6번도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사실은 뭐라고요? 잘
알면서가 있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이. 7번은 기억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고. 8번 명의 신탁에 있어서 명의 수탁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인 거예요. 됐죠? 이 판례 다 몰라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뭐예요? 요거예요.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에도 뭐예요? 자주. 알면서 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기출 이제 파헤치기를 볼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 인정이 되고요. 2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인데 이게 왜 X인지는 유치권에서 할 거예요.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X. 왜요? 남의 땅에다 묘를 쓴 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예요.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타주로 바뀌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남편 갑과 시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병의 명도 여부를 거부하는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을, 천은 점유자의 점유 보조자의 점유자죠. 따라서 을, 처에게도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은 뭐죠? X적이죠. 약간 좀 문제가 좀 똥떨어지긴 한데 이 부분 잊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2번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요거죠. 좌측에 5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뭐예요?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유인데 다시 말하면 하자 있는 점유도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점유권의 취득과 선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